네, 안녕하십니까. 바다가 이어준 아시아 세계와 신남방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함께 좀 고민해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권오영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른 분들의 강의에서는 주로 초원 혹은 사막과 오아시스, 즉 말, 낙타 이렇게 육상 동물들을 이용해서 유라시아의 동과 서 이러한 원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들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금 문화라든지 아니면 대형 고분. 근데 이번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 배, 바다를 이용한 이 해상 어떤 그 실크로드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좀 짧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머릿말 빼고 나면은 이제 바닷길이 어떻게 유럽에서부터 동부아시아까지 개통돼 나가는지 그러한 과정을 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몇몇 국가들, 특히 우리와 관련이 있는 국가들을 살짝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해양사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의외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주제 중에서 장보고, 삼별초, 그리고 신안선에 대해서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역사학자지만 최근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 이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시안 이해의 필요성이 아니라 절박성이라고 바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신드바드 혹은 신바드라고 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있었죠. 천일야화 중에 나오는 이런 바다를 무대로 해적과 괴물과 싸우는 이런 신드바드 이야기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해양을 무대로 한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로빈슨 크루소 모험기, 프라이데이 나오고 무인도 나오고 어릴 때 한 번은 읽거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셨거나 이럴 겁니다. 우리는 신드바드와 로빈슨 크루소는 알아요. 하지만 신안에서 거점을 두고 흑산도를 무대로 홍어를 팔던 문순득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표해기 바다로 표류해서 오키나와로 필리핀의 루손 섬으로 돌아올 때는 중국의 마카오를 거쳐서 왔던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영화도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이 문순득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한 이런 재미있는 기록도 있지만 우리는 신드바드와 로빈슨은 알지만 문순득은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보고와 삼별초도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해상왕, 삼별초, 국난 극복 뭐 이런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가지만 그들이 바다를 무대로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역시 우리는 관심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정화라고 하는 그렇죠 명나라 때 대선단을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항해했던 정화라는 인물이 최근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1대1로를 뒷받침해주는 역사적인 위인으로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복건성을 무대로 바다 사나이들, 바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항해에서의 안전, 목숨을 구해주는 여신, 마조라는 분이죠. 그래서 복건성의 젊은 여성이 나중에는 바다의 해양의 신으로서 승격됐고 이 마조가 이 화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마조와 관련된 신앙, 그 다음에 마조와 관련된 사원, 조직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죠.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물론 지금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역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좀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국사학과 교수라는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사의 주제라고 하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바다 세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육지와 같은 그런 국경의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바다에서의 선단, 해적들 그들의 출신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 본위입니다. 우리가 캐리비안 해적 그런 영화 보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물론 그 능력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해적질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세계가, 즉 국적과 신분을 따지지 않는 세계가 바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한국사냐 중국사냐 일본사냐 이런 구분 자체가 족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싱가포르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 다 주사 맞으시고 이제 해외 여행 가시면은 뭐 많이 가보시겠지만, 싱가포르 가시면은 아시아 문명 박물관을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바다를 통한 아시아 세계의 교류의 상징으로서 이 아시아 문명 박물관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도 저의 관심을 끌었던 유물은 벨리퉁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한 섬의 옆에서 침몰된 아랍의 선박에서 건져 올린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그래서 벨리퉁 침몰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왜 유명하냐? 일단 연대가 820년대라는 사실, 그리고 아라비아를 출발해서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엄청난 화물을 싣고 본국으로 귀국하다가 웬일인지 항로를 벗어나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수마트라 옆에 있는 벨리퉁이라는 작은 섬 옆에서 침몰했고, 그 침몰선에서 건져 올린 물건이 중국사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사 혹은 아라비아사가 아니라 유라시아사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러한 귀중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이 박물관을 꼭 보시라. 사실 이 전시는요, 몇 년 전에 목포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특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는 끌지 못했어요.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저 배가 아랍의 그 다우선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고유한 기술로 만드는 배인데, 저 배가 그 먼 바다를 항해해 와서 중국에서 물건을 선적했다라는 자체는 바로 이 시점이 장보고, 신라인 장보고가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해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벨리퉁 침몰선과 장보고가 과연 무관할까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유라시아의 동과 서를 잇는 해상 교통로에서 벨리퉁 침몰선의 역할은 중국까지이고, 장보고의 역할은 중국에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이어주는 동북아시아의 그 해상 길을 다시 개통하고 묶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를 포함시킬 수 있는, 즉 이 유라시아적인 차원에서 바닷길을 통한 교류에서 아주 중요한, 서로 간의 서쪽의 벨리퉁, 동쪽의 장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인도네시아의 이제 수마트라 섬에 속해 있는 작은 섬에서 발견되었고요. 저 부분이 말레카 해협이라고 해서 동과 서를 이어주는 중요한 좁은 해협이죠. 그래서 해적도 많이 나오고 침몰선도 많고, 저 해협을 무대로 성장했던 해상 국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큰 항아리 안에 중국 도자기들을 차곡차곡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만든 잔인데, 저런 잔은 중국의 기술자가 만들었지만 주문한 고객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로 만들었지만 고객의 기호에 맞추어서 만들었던 그런 물건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빠졌다가 지금은 싱가포르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이 많은 도자기들이 바다 뻘 속에 묻혀 있으면서 막 조개 껍질이 붙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벨리퉁 선박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신한선이 있습니다. 신한선. 14세기 무렵에 중국, 당시 원나라죠. 원나라의 항구를 출발해서 일본의 교토, 경도로 가기 위한 그런 배가 또 웬일인지 불행하게도 침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였을 거예요. 뭐 대금을 어떻게 지불을 했는지, 보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돈은 내고 물건을 못 받은 일본의 큰 손들은 어떻게 그 손해를 해결했을지 뭐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원과 일본 사이에 전개됐던 그런 무역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고려 앞바다에 빠져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낙타, 그리고 캐러반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이 쓸쓸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면서 걷는 이런 풍경들을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80년대에 이제 일본 NHK가 방송했던 그 실크로드 보면은 키타로라고 하는 작가가 만드는 정말 이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 낙타와 캐러반의 역할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죠. 하지만 낙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은 최대 300kg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낙타들 수십 마리 끌고 가봤자 먹여야죠, 재워줘야죠, 중간에 도망치죠, 아니면 병 걸려 죽죠, 혹은 약탈당하죠. 하지만 배 한 척에는, 특히 이제 송나라 때의 일반적인 배라고 해요. 따져보니까 낙타 2,000마리 이상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멋진 그림이 나올 때는 낙타와 캐러반을 떠올리지만, 물동량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컨테이너선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바다를 통한 이 교류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안선에 실렸던 유물들은 우리가 다 100% 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못 건진 것도 있고, 중간에 도굴돼서 새버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확보한 유물의 양은 도자기가 2만 점 이상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걸 발굴한다 하더라도 도자기 10점 이상 안 나옵니다. 신안선에서는 2만 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화폐가 800만 점이 나왔습니다. 800만 점. 화폐만 28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신안선에 실려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건져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벨리퉁 선박은 더 앞선 오래된 선박인데, 도자기를 무려 6만 점을 인양을 했어요. 6만 점입니다. 그 중에 5만 7천 점 이상이 중국의 장사요라고 하는 그러한 가마에서 만드는 도자기니까, 도자사 연구에서도 6만 점의 도자기가 나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9세기의 벨리퉁, 14세기의 신안선, 우리가 이제 중세 이후에 바닷길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바닷길이 개통되는 것은, 즉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개통하는 이런 바닷길은, 우리는 그동안 주로 서양인들,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유럽인들이 그런 바다를 개척했다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그보다 1500년, 600년 이전에 이미 유럽과 중국까지는 바닷길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에루투리아 바다 안내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AD 1세기에 그리스의 상인이 바닷길을 쭉 적어놔요. 근데 그 바닷길이 인도까지 가고, 인도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서라는 책을 보더라도 이미 중국의 입장에서 서쪽으로 어떠한 바닷길이 있고, 어떠한 항구가 있고, 어떠한 국가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면은 이미 기원 전후한 시점부터 유라시아의 서와 동은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이제 의문점은, 저렇게 유라시아의 동과 서에서 활발하게 해상 교류를 할 때 우리는 어땠을까? 일본은 어땠을까? 그냥 옆 동네 구경하듯이 그런 제3자였을까? 아니면 저기에 참여하고 있었을까? 그건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통한 교류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기에는 어떤 이 바다를 여행하는 어떤 항해 기술,
그다음에 선박 제조 기술 이런 한계로 인해서 밤에도 막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면은 출발하고 해가 지면은 정박하는 이런 체제로 배가 원거리를 이동합니다. 당연히 하루 거리마다 무역항이, 정박항이, 기항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돈을 보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왁자지껄 장사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강도도 하고 이런 게 항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금을 구하러 말레이 반도에 오고 말레이 반도에서는 철기 등등의 공예품을 얻고 이러는 와중에서 그 지역의 수장들은 가만히 있어 보자. 저 인도인들을 여기에 정착시키고 내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이나 딸하고 혼인을 시켜서 저들을 이용하면은 내가 뭔가 좀 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레이 반도와 동남아시아 곳곳에 이러한 항구가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항구 중에서는 점점 내륙과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큰 항구 도시로 발전하죠. 자, 이제 이런 지도가 서양 사람들이 만드니까 이제 동해 같은 경우도 동해를 아래다 쓰고 이제 시 오브 재팬을 이제 위로 써놨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러한 지도를 멋지게 좀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러한 유라시아의 초원과 사막과 오아시스 바다를 잇는 길을 동북아시아 쪽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좀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저 부분을 치밀하게 다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우리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부까지 연결시키는 환동해 연해주와 한반도와 캄차카 반도와 홋카이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저런 환동해 지역도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항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놔서 세계 학계에 들이미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제부터 저 지도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바닷길을 통해서 물자와 사람과 지식과 정보가 이동하죠. 최근에는 이제 또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전염병도요, 이런 바닷길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염병이 또 왔다 갔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한 병만이 아니라 바다를 통한 이런 전염병도 그 시기에 달갑지 않은 이런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중국의 지금 광서성이라는 지역에 하포라고 하는 항구가 이미 기원전 2세기부터 아주 중요한 이러한 동서유라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기항지였어요. 거기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은 물론 광서성 지역 것도 있고 중국 내륙 것도 있고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유물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요, 당시에 파르티아라고 해서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일대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 페르시아의 좀 사촌격이죠. 파르티아인들이 만든 도자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든 유리로 만든 잔이에요. 이런 물건들이 이미 중국의 광서성 하포의 한나라 무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또 하나의 의문점. 그럼 이미 이 시기면은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도 이미 해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러한 물건들이 한반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일본 열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들어갔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파르티아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베트남 유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유물이 나와줘도 우리는 제대로 발굴하다가 나와도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하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에서부터 태평양 일대까지 인도 퍼시픽 글래스 비즈라고 해서 우리 비즈 공예라고 작은 좁쌀만한 유리 구슬들 수억 점의 이런 유리 구슬이 인도와 태평양 일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아프리카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마네킹은 말레이시아 갈 때 제가 이
보고 찍었는데 아주 상징적입니다. 말레이 현지의 말레카 지역의 관리와 아랍과 인도의 상인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 인도 퍼시픽 유리구슬이에요. 그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방석의 가운데에 있는 한 점은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진주, 유리구슬, 바다 거북의 등껍질, 공작새와 앵무새, 콧불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귀한 이런 그 목재, 그리고 향신료와 향, 이런 것들이 바다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동을 했던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국사학과에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사와 관련성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물들이 반드시 우리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퍼져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고대 한국인들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다문화 사회를 빨리 겪었고 다양한 지역의 주민과 문화의 세례를 받습니다. 인도, 유럽, 그다음에 중국,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무대로 돈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수장들은 자신의 어떤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면서 이 일대에서 항구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국가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냥 해상왕국 하는데요. 해상왕국이 바다에 가서 정박하지 않은 망망대해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해상왕국은 정확히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책에 보면은 말레이 반도, 인도, 스리랑카, 수마트라, 자바, 발리 등등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항시 국가, 해상 왕국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한국과 관련성이 있었던 세 개의 나라만 골라서 잠깐 맛배기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책에는 이뭅이라고 나오고 스스로는 참파라고 불렸던 베트남의 중부에서 발전했던 항시 국가, 해상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 일대의 메콩강 유역에서 발전했던 푸난, 한자로는 부남이라고 하는 항시 국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 말레이 반도의 그 잘록한 부분에서 발전했었던 랑카수카, 한자로는 랑하수라고 불리는 국가인데 이 세 개의 국가는요, 국가가 형성된 시점과 전성기가 우리 삼국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어떤 그 이웃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는 이런 혼종 문화가 훨씬 우리보다 빨리 더 격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레이, 인도네시아 말로 이들을 페라나칸이라고 부릅니다. 페라나칸은 말레이 현지 여성과 외지에서 들어온 그 외지인은 유럽도 있고 인도도 있고 중국, 타일랜드, 일본 다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부르고 특히 중국의 남부 복건성 일대 남성들이 이때 이제 노동 일을 하러 동남아시아 많이 오는데 부인을 못 데려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현지 여성과 혼인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중국 남성과 이때 이미 무슬림이 되어 있는 현지 여성이 혼인을 해요. 그럼 이 음식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현지 여성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자신은 돼지를 조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충해서 만든 요리가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시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가시면은 바바뇨냐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혼종 문화의 대표격이에요. 말레이식의 향신료를 가지고 돼지고기는 아니지만 그 맛을 낸 중국풍 요리. 저는 그래서 꼭 이 말레이나 싱가포르 가면은 꼭 이 바바뇨냐 식당을 꼭 가봅니다. 근데 이건 현재의 모습이고 고대에도 인도인과의 혼혈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레이 일대에서는 말레이 반도 이런 인도 문화의 세례를 많이 받고 그것이 동남아까지 퍼져나가면서 힌두교, 불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슬람교, 그 뒤에는 기독교 등등 다양한 종교가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말레이 반도입니다. 말레이 반도가 이렇게 길고 좁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서가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좁은 데는 해협이라고 하고
이제 땅이 좁은 데는 지협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지협은 멀리 저렇게 말레카 이 해협까지 배가 이렇게 쭉 항해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 말레이 반도의 서쪽에 배를 세워놓고 물건을 육로로 운반해서 말레이 반도의 동쪽으로 가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력이 말레이 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장악해서 그런 항구 도시들을 엮어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말레이 반도의 동과 서를 잇는 동서로 길쭉한 항시 국가들이 여러 개가 발전하고, 그 배가 말레이 반도를 떠나서 착 도착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메콩강 하류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식량도 공급받고 배도 수리해야 됩니다. 바로 그 메콩강 일대를 무대로 성장한 항시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푸난, 그리고 왼쪽에 말레이 반도에서 성장했던 항시 국가 중에 대표격이 랑카수카,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말라카 가시면은 이렇게 당시에 말라카라고 하는 중세 해상 왕국의 왕정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사신처럼 접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장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저기 보면 저 오른쪽 끝에 중국인 사신도 있고요. 각지의 인물들이 다 저렇게 와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계 국가 중에 이제 이뭅 참파라고 하는 국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또 길어져서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한국사에서 이제 백제 근초고왕은 다 아시잖아요. 백제 근초고왕이 372년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은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사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읽다가 끊어버려요. 바로 그 기사에 곧바로 붙여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때에 이무왕도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무왕은 딱 잘라버리고 백제로 끊어버리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같은 해에 백제와 이무이 중국의 동진, 남경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양국의 사신끼리 서로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뭐 상상의 영역이 되겠지만, 이 사건만이 아니라 백제가 중국의 동진과 무역 내지 외교적인 활동을 벌일 때 똑같이 중국의 서남부에 있던 이뭅도 그러한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뭅 참파의 중요한 유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왕성이 짜끼에우라고 하는 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유적이 마이선이 아니라 미선, 베트남 말입니다. 미선이라고 하는 종교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항구가 호이안, 빅3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그 이뭅 참파의 왕성 중에 하나였던 짜끼에우 유적이 멀리 평지에 보이는 장방형의 성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일본의 와세다 대학 팀이 이미 발굴을 했더라고요. 베트남 팀과 함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을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일본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좀 양보하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제가 중시하느냐? 여러분 비슷해 보이시죠? 다 도깨비 아니면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한 막세기와고요. 시기도 다 4세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서울의 풍납토성에서 나온 도깨비 막세기와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뭅의 수도인 짜끼에우에서 나온 거고, 왼쪽은 중국의 동진의 수도였던 남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진에 백제와 이뭅왕이 동시에 사신을 보낸 그런 문헌 기록과 이러한 이른 막세기와 동물무늬, 이건 다른 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남이란 나라입니다. 메콩강 하류 1세기부터 성장, 그리고 인도의 상인과 제지수장의 딸의 혼인에 의한 건국, 해상왕국. 대표적인 항구가 옥에오. 아까 메콩강 하류에 배가 도착하면은 정박하고 물건을 또 내리고 싣고 했던 항구가 옥에오. 근데 여기는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손권의 오나라 동호죠.
손권이 이 부남에 사신을 파견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 동호가 이 부남, 즉 메콩강 위협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엄청 확장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산 유리 구슬이 대유행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런 유리 구슬을 좀 정확히 셀 수가 없지만 현재도 100만 점 이상이 이미 출토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동남아시아산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진서에 의하면 286년에 부남 등 21국, 마한 등 11국이 동시에 사신을 보냈다. 아까 이묵과 비슷하죠.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의 외교 무대에서 마한과 부남이 만난 겁니다. 이때 무언가 서로 간에 만남이 있고 교류가 있고 교환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이 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일본으로 퍼져나간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양자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백제 성왕 때에 가면은 일본에 왜 바로 이 부남의 물품과 노예를 보낸 이런 기사가 있고 한 10여 년 뒤에는 인도산으로 추정되는 양탄자를 외와 거래하는데 아마 중간에 인도까지의 해상 교역 네트워크는 부남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남을 중심으로 한 중개 무역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나온 저 수백만 점의 유리 구슬은 동남아시아 것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원래 그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남의 옥에오 유적을 제가 이제 답사를 가서 그 유리 구슬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좀 무모한 짓이었는데요. 뭐 고생해서 갔는데 뭐 어딘지도 알 수가 없고 뭐 누구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옥에오라는 데도 너무너무 넓은 데예요. 우리 한 일개 서울시 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저렇게 가건물을 세워놓고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현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저기에 찾아가서 우연히도 우연의 연속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대학의 고고학하는 교수를 만나게 돼서 왼쪽 아래에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고 그 뒤에 검은 모자가 이제 제 모습인데 처음 만나서 의기가 투합해서 이 여성 고고학자가 발견한 유리 공방을 우리에게 안내해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저 손바닥 위에 있는 작은 유리구슬 그 공방의 위치가 저렇게 바나나 밭인데 뭐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역 같아요. 막 늪지대인데 우리가 저런 걸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저분들의 허가를 받아서 그 유리구슬을 반출을 해서 국내에 이제 공주대에 계신 우리 김기호 교수님과 함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왼쪽에 있는 저 유리구슬들을 분석을 했더니 뭐 제가 역사학자지만 저런 화학적인 분석의 필요성까지는 알지만 제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같이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베트남의 옥에오에서 우리가 채집한 유리구슬의 화학적인 조성이 한반도 백제의 것과 너무나 닮았다. 즉 유리구슬을 만들던 재료가 같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공방이 같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백제 성왕이 일본에 보내줬던 물품 중에는 저러한 동남아시아 베트남산의 유리구슬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트남에 있었던 국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불행한 역사도 있었죠. 현대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5천 명 정도가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2018년도에 한국인이 베트남의 다낭, 중부의 다낭을 방문한 숫자만 8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많은 지식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없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은 하롱베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묵 참파의 종교 유적인 미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우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인데
동아시아사는 당연히 동북아시아사와 동남아시아사가 합쳐진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엔 동남아시아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는 한중일이 주류고 거기에 베트남 이야기 조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없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뭐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 뭐 혼인 이런 건 너무나 뭐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무슨 뭐 특정 기업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개수, 그다음에 그 수출 비용, 베트남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교역 상대이고 투자 대상국인지, 양국의 교역량이 서로 얼마인지, 그리고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베트남의 최대 투자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아세안 11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수출이 거의 뭐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베트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이야기는 하잖아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뜬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와 영해 그리고 그 풍부한 인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고 인도네시아 전공자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저는 역사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결과 그렇게 많은 80만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낭을 여행을 하고 오른쪽 아래 호이안에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지만 정작 다낭을 중심으로 발전했었고 백제와도 교섭했을 가능성이 높은 유명한 해상 왕국인 이묵, 참파의 종교적인 성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미선 사원은 누가 가봤느냐. 저는 베트남 갈 때마다, 다낭 갈 때마다 저기를 꼭 가보는데 정말 한국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서양인들만 오고 한국인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딘 김에 저희가 좀 무모한 짓을 했어요. 이 부남의 세계적인 항구인 옥에오를 유리구슬 몇 점 채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베트남과 우리가 같이 발굴을 하자.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이 뭐 좀 무모하지만 그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 팀, 우리 저 대한문화재연구원의 이제 이영철 원장 등등과 함께 이제 같이 가서 결국은 성사시키고 발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돼서 베트남 옥에오에 들어온 저러한 반지, 그리고 저 꼬마의 얼굴을 형상한 귀여운 항아리, 저 안에 묻혀 있는 화장된 인골, 이런 걸 우리가 발굴을 했죠.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2년 전에 한성백제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베트남 옥에오 유물 특별 전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유물만은 아니고 옥에오 유적의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베트남 팀이 함께 발굴 조사했던 유물들이 전시가 되는 그런 즐거움도 맛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말레이 반도에 있었던 랑카수카, 랑아 수국입니다. 양직공도라고 불리는 6세기 전반에 중국 양나라 때에 이 나중에 이제 원제라고 하는 황제가 되는 인물이 아직은 황제가 아니고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신들의 얼굴 모습을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을 적어놨어요. 정말 귀중한 자료죠. 그게 양직공도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백제 사신의 모습도 있고 신라도 있고 고구려도 있어요. 외인도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한국사를 하니까 거기서 보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는 큰 그림책에 보면은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각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백제 사신이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분이 랑카수카. 더운 데서 왔죠. 그래서 바로 랑카수카의 사신이고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무모한 생각이지만 양직공도에 그려져 있는 백제 사신과 랑카수카의 사신은 서로를 알았을까? 서로 만난 적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옥에오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말레이 반도로 갔습니다. 이 말레이 반도는 인도 동부 스리랑카에서 벵갈만을 지나서 항해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라 지협, 땅이 좁은 데를 통과할 때는 저 바로 말레이 반도, 바로 저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 목줄을 잡고 있는 항시 국가가 바로 랑카수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찾느라고 이제 뭐 고생도 하고 뭐 우여곡절 끝에 저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말레이시아 고고학 최대의 성과라고 하는 부장밸리 계곡에서 좀 이게 말레이 말입니다. 숭가이바투라고 하는 유적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옥에어 갔던 지 딱 정확히 1년 후인데 또 갔습니다. 가서 그냥 거기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정 이야기하고 뭐 이제 해상교류 이런 공부하자 그랬더니 오른쪽 아래 보면은 가운데 있는 저 여성분이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데 자기도 유리구슬 공부하니까 함께 이제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공동 발굴 조사도 하고 해상 교류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침몰선이 수십 척이 땅에 묻혀 있어요. 원래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해안선이 바뀌면서 바로 이 지역에 배가 뻘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침몰선 조사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노란 점이 다 하나하나가 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선착장이에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 배 중에 혹시라도 백제의 배가 있다면, 가야의 배가 있다면, 그리고 저기서 나온 배에서 백제와 가야 신라가 아니더라도 중국 배라도 백제톡이나 가야의 철기나 신라의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면 얼마나 정말 즐거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실현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철기를 만들던 재련로인데 여기서 발굴하는 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자기네가 만든 철기하고 가야 철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대요. 가야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책에 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코로나만 끝나면은 빨리 달려가서 다시 이제 끊어진 이런 관계망을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정말 근사한 데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경치가 좋으니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랑카스카의 유물들을 관리하는 박물관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힌두교 관련, 인도 관련,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파란색 도자기 깨진 거 아까 한번 보셨죠? 파르티아 내지 아랍, 이슬람 도자기들, 그리고 이슬람 유리,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중국의 청자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교류가 되고 배가 빠지고 정말 동서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힌두교 관련 유물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도 또한 인도 퍼시픽 유리 구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것과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옥에오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뭐 곧바로 오거나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대의 이제 사리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신앙 형태도 보이고 또 말레이시아 가면 저런 위에 보이는 저런 향신료들 그리고 오른쪽 저렇게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유리도 똑같고 저런 착용법도 똑같고 그래서 이러한 유리 구슬이 나오는 지점들을 이렇게 쭉 그려보니까 역시 한반도 남부 그리고 일본 큐슈 이런 지역은 이런 유리 구슬 분포권에 포함이 돼요. 자 이제 시기가 뚝 내려와서 통일신라로 갑니다. 우리 뭐 장보고 삼별초 신안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청해진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청해진 유적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에게 장보고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특히 우리 한국사학계는 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솔직히 장보고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해운업 하는 분들이 장보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나온 이미지가 해상왕, 성공한 CEO, 해적 소탕, 반란, 그리고 신분 상승, 자신의 딸을 신라 왕비로 만들기 위한 욕구와 좌절 정도로 우리가 장보고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장보고의 역할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의 바닷길, 중국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간다. 그 역할을 확실하게 다짐해줬던 바로 이 인물이 저는 장보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 이해할 때도 좀 저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신라방들 외우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장보고 연구가 좀 소홀히 되고 있고, 장보고보다 한 70년 전에 먼저 벌써 그런 전조가 보여요. 그래서 일본의 그 나라 동대사 뒤에 있는 창고인 정창원 쇼소행에 보면은 저런 값비싼 바둑판도 있고 귀한 문서가 있는데, 일본의 귀족들이 정말 명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라 사신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다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 역할을 나중에 남북국 시절에는 신라가 그 역할을 하면서 바다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산동성에 가더라도 장보고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일본에 가더라도 엔닌이라고 하는 승려가 장보고를 이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보고 덕분에 그 험한 바닷길을 통해서 일본 승려가 당나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게 되면서 너무너무 장보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장보고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동해안과 일본 큐슈 지역에 고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사방 곳곳에 정착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가 빠른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해상 교역의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디아스포라 연구까지 해야 되는 이런 시절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이제 고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병란도의 모습을 상상한 이러한 박물관에서의 어떤 모형인데, 우리는 고려 시대의 해상 교류, 우리가 떠오른 이미지 이슬람, 언젠가면 우리 고등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고려 때에 포함해서 이슬람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흔적을 말해주세요. 제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쌍화점, 회회아비, 처용,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과연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그 고려, 대고려 특별전을 했는데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된 첫 번째 유물이 이슬람 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유리와 도자기도 우리 한반도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12세기, 14세기 보면은 이렇게 해상 교역에서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활발한 교류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어땠을까? 정말 우리는 저기에서 제3자의 역할이었을까? 아니면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류큐, 오키나와에 있었던 독립된 국가가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안타깝게 화재로 불타버린 그 류큐국의 왕궁의 정전인 슈리성에 보면은 이런 종을 걸어놨어요. 만국의 어떤 교류의 매개, 어떤 다리가 되는, 나루터가 되고 다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종에 보면은 이름 글자가 나와요. 류큐국은 남쪽 바다의 비옥한 땅으로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모아 중국과는 이래저래, 일본과는 이래저래. 야, 이건 류큐 한반도 중국 일본이 포함되는 이런 해상 교류 네트워크를 류큐가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고려와 조선은 어땠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제주도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고요. 오키나와의 지역에 표류한 우리 고려 조선인들이 워낙 많고, 또 반대로 한반도로 표류해온 오키나와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별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보면 구스쿠라고 해서 우리의 산성 같은 그런 석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일본 내지의 성벽 기술로 만드는 성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거는 한반도 성 아니야? 이거는 우리 성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TV에 좀 나오는 정도고 본격적인 연구는 되고 있지 않은데, 삼별초가 강화, 진도, 탐나를 무대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 그 저항이 끝나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오키나와로 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일본 학자들이, 오키나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 이 시기의 고려시대 기와와 너무 똑같은 기와들이 출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냥 고려 기와 만드는 기술자가 만들었다. 그 흙 자체는 오키나와 흙인데, 그래서 뭔가 고려시대 때 이 삼별초에 난 바로 그 사건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언저리에 고려와의 모종의 교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에도 있고, 강진의 가마에서 나온 도기가 오키나와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발견되는 청자 그리고 기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키나와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안선, 이 배에 실린 그 물동량 동전 28톤, 굉장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향신료 이런 것들도 배에 실려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 중에 이제 다 썩었지만 정말 그 시기에 육두구, 정향, 후추 이런 값비싼 향신료는 저것이 유럽에 가면은 그 무게만큼의 금값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바꿔야 되나 하면은 그 신안선에서 나온 왼쪽에 저 많은 나무들을, 처음에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특산품인 향료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급 가구를 만드는 그런 자단목, 이런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이제 주석인데, 저런 주석은 이제 동남아시아 특산품이고, 저것을 이제 잉곶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저 자체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고, 저걸 녹여서 물건을 만들 때 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다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했느냐 하면은, 되게 우리는 조선시대 이야기할 때 조선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명나라니까 명나라도 우리가 제일 친했을 것 같잖아요. 저는 오키나와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그 박물관 전시 설명에 명사에 나타나 있는 주변 국가의 진공, 즉 배를 타고서는 이제 서로 교류했던 횟수가 나오는데, 오키나와 ryukyu가 170이래요. 베트남 안남이 89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그 티무르 제국까지가 9위예요. 조선은 10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하면은 그냥 명밖에 모르지만 명은 조선만 알았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방적인 중국과 일본, 일변도인 그런 짝사랑을 좀 그만두고 좀 다른 친구도 사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과 아세안의 절박성이라고 제가 좀 과장되게 필요성이 아니라 절박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서 화두는 이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죠.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뭐 우리 기사도 볼 수가 있고, 뭐 유튜브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남방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중국의 이제 1대1로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중국 포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쿼드와도 관련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뭐 통상, 교역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아세안 국가들과 정말 활발한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들의 인문학적인, 그다음에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거나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서로 간에 존중해 가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에 대한 인식이 뭐 가난하다, 게으르다 이런 일방적인 그런 인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 대한 인류학적인, 역사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 역사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정당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삼면이 바다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바다에 대한, 바다를 통한, 바다 저 멀리 있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 오른쪽 사진은 제가 뭐 옛날 같으면 저건 국보법으로 걸릴 사진인데 베트남의 옥에오 유적 관리하는 학자들입니다. 공무원이자 학자인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국내의 연구자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옥에오 유적을 열심히 발굴을 해서 그 유적의 세계사적인 가치, 그리고 정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거기서 한국사와 관련된 증거의 확보, 이런 거를 앞으로 해보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런 거 하자 해서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남방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 역사학계 하면서 제가 퀘스천 마크 2개 붙인 것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느낌표 2개는 그 의문을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저와 제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